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요즘은 젊은 부부의 집집마다 아기가 하나인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이죠. 아예 아이를 안 낳기로 합의를 보고 결혼 생활을 하는 딩크 부부도 많다고 하는 세상이니 하나라도 낳으면 요새는 나라에 좋은 일 하는 거라는 소리를 듣네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를 다닐 때는 저처럼 외동인 경우가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신기하다는 소리를 많이 했었죠. 언니나 오빠가 없어서 좋겠다는 투정 혹은 동생을 가지고 싶지 않냐는 질문까지 다양하게 받았던 저였으나 제 반응은 거의 고개를 가로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질문에는 멈칫하고는 했었어요. 너는 집에 가면 안 심심해? 외동이니까 혼자 놀겠네. 외롭지 않아? 해가 지기 전까지 밖에서 동네의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 그만이었으니 딱히 심심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은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외롭다는 감정을 떠올려 보면 저는 저 자신보다도 가장 먼저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제 눈에 비친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무척이나 외로운 시절을 보내오신 분으로 보였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어렸을 적에는 대개 친구들의 의견을 나누어 보면 친가보다는 외가를 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경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엄마 쪽 친척들이 교류하기가 편한 모양이었어요. 외할머니라든지 이모라든지 학교의 친구들은 외가를 편하게 느꼈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뿌리인 외가가 저에게는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엄마와 단 둘이서 외가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워낙 어렸으니까 뭣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엄마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이 외가라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신이 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늘 궁금하되 와보지 못했던 곳으로 생각해서 신이 났었을 거예요. 오래된 집은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희 모녀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누가 큰 소리로 외쳤고요. 아니 저 미친년이 여기를 어디라고 와? 여기가 네 집인 줄 알아? 아니야! 빗자루로 추정되었던 것을 들고 서신 채 소리를 지르시는 분은 외할머니셨습니다. 엄마가 크게 코웃음을 치셨어요. 어차피 나도 그쪽을 내 엄마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와본 것뿐이니까 괜히 너무 그렇게 지랄 떠실 거 없어요. 뭐라고? 지랄? 저 미친년이 진짜로? 왜요? 빗자루 치켜드셔서 뭐 어쩌시려고요? 그걸로 저를 치기라도 하시려고요? 양심도 없지. 우리 엄마 죽게 만든 원흉 주제에. 기가 막히는구나. 너는 아직까지도 그 타령이냐? 전부 다 내 탓이라고 너는 믿고 싶은 거지? 너는 영원히 글러먹었어. 왜 그렇게 뻔뻔하세요? 사람 가죽을 쓰고 어쩜 저럴 수 있나 모르겠네. 소름 끼쳐 정말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야말로 네가 아주 징그러워서 죽일 지경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내 탓으로 돌리는 네 작태야말로 소름 돋는 거야. 됐고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좀 나와보세요. 빌어먹을 딸년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으세요? 저는 안 보고 싶으셔도 손녀는 얼굴 한번 봐주셔야죠. 안 보실 작정이세요? 이러다가 평생 손녀 얼굴 못 보시겠어요. 어디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너 왔다고 소문내고 싶어서 네가 안달이 났구나. 이미 손녀 얼굴 확인한 양반한테 뭘 그렇게 강요하듯이 꿇어. 확인은 무슨 확인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애 보셨던 게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애가 많이 컸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요? 애가 바뀐 것도 아니고 거기서 거기지 뭐. 와, 어이가 없으려니까 진짜. 제발 좀 닥치시죠. 개소리라도 듣기가 힘드네요. 그러자 화가 난 얼굴로 다가오신 외할머니께서 다짜고짜 엄마의 뺨을 때리셨어요. 저는 충격과 무서움으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으신 엄마는 깔깔 웃으시다 돌연 정색을 하시며 똑같이 외할머니의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그 장면만은 유독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어요. 워낙 충격적인 장면이라 그랬나 봐요. 그때 외할아버지께서 안으로 나오셨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어떻게 네 엄마 뺨을 때려? 아버지, 지금 대체 누가 엄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오랜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짓거리가
겨우 이거냐?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한다. 말씀 잘하셨네요. 짐승도요, 아버지. 자기 짝은 알아요. 한번 짝을 짓고 나면 죽을 때까지 그 짝 곁에서 사는 짐승들도 있어요. 우리가 끝내주죠. 그런데 아버지는 짐승만도 못하셨네요? 엄마가 사정없이 빈정거리셨고 외할아버지가 당장이라도 손찌검을 날리시는 것처럼 팔을 번쩍 들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의 앞을 막아선 것은 계획에 없던 행동이었습니다. 순전히 돌발 행동이었으며 저도 그때 제가 왜 그랬던 건지 알지를 못해요. 저는 심지어 그때까지 엄마가 당신의 친정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전혀 알고 있던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앞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당황하신 외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내려다보시며 멈칫하셨습니다. 안 돼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너 성윤이냐? 그새 많이 자랐구나. 어린 손녀 앞에서 못 볼 거로 보였다고 생각하셨던 것인지 외할아버지께서는 아주 머쓱해지신 얼굴이 되어 들어올렸던 팔을 슬그머니 내려 등 뒤로 감추셨습니다. 그제서야 외할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를 말리는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동네 소문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참아요, 참아. 입을 거의 움직이시 않으시며 그렇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셨는데 어린아이라서 제가 청력이 좋았던 건지 그게 다 들리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때리신 분이라서 제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고 두 분을 향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나빠요. 그러자 두 분은 떨떠름하신 얼굴로 시선을 교환하실 뿐이었고 엄마는 제 어깨를 감싸주셨는데 그때 올려다본 엄마의 얼굴이 어딘가 뿌듯한 기색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충동적으로 엉겁결을 버리고만 그런 짓이었으나 왠지 잘한 것 같아서 저는 헤헤 웃음이 나왔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며 작게 혼잣말을 남기셨어요. 저런 신기할 정도로 웃는 게 꼭 닮았네. 피는 못 속이는구만. 귀를 쫑긋해서 내용을 듣고 말았던 저는 그걸 가슴에 담아놨었죠. 다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외가를 나와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외할머니께서 외할아버지께 몰래 중얼거리셨던 것을 엄마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러자 엄마가 예상 밖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 그런 소리를 하셨단 말이지? 역시 그랬던 거였어. 네? 뭐가요? 역시 그랬던 게 뭐예요? 소문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뻔뻔할 대로 뻔뻔하게 다 그려놓고는 지을 죄 다 지어놓고도 자기 주변에 소문 안 좋게 나는 것만큼은 절대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지.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당시에 이해가 별로 안 돼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던 저를 향해서 엄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정리를 하자면 엄마는 일전에도 외할머니께서 당신의 주변에 소문이 안 좋게 퍼지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며 애를 쓰신다는 인상을 받으신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냥 넘겼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고 하셨죠. 외가의 동네를 떠나기 전 엄마는 일부러 그곳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 곳으로 다가가 인사를 남겼습니다. 저희 딸을 데리고 인사 왔는데 확실히 쉽지가 않네요. 피가 안 섞인 딸이든 손녀든 그분은 보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이렇게 귀여운 소녀 아기를 왜 안 반겼을까? 피가 안 섞였다니 그게 또 무슨 말이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즉각 관심을 보이자 엄마는 당신의 생모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께서 계모로 오시게 된 이야기를 풀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들 중 한 분이 일전에 엄마를 보셨던 적이 있다며 외치시면서 분위기를 더 흥미진진하게 띄우셨고요. 참하고 수더분하고 내성적인데 이웃분들에게는 예의가 바르기로 알려진 외할머니 같으신 분에게 그런 비하가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후련한 얼굴로 돌아서셨고요. 남대없이 외가의 이모저모를 알게 된 저는 혼란스러운 채로 귀가를 했었죠. 외할아버지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신 채로 연락을 하셔서는 엄마를 향해서 욕을 하신 건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 융이주동하게 나쁜 년 같으니라고. 장인어른, 접니다. 아니, 최서방, 왜 자네가 전화기를 잡고 있나? 좀 아까 분명 내 딸이 전화 받지 않았어? 예, 분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자네가 지금 그러고 있어? 성인이 엄마가 저한테 대신 통화하라고 그래서요. 뭐?
언제? 장인어른께서 욕하시자마자 제가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습니다. 내 빌어먹을 딸려는 욕을 한마디도 안 들었고? 그게 전달이 다 안 됐고? 예,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인연이 갈수록 지혜의 애비 속을 번번이 뒤집어놔. 최서방, 당장 바꾸게. 당장 내 딸한테 전화 바꿔.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뭐야? 최서방, 자네 대체 왜 이러나? 내가 이런 걸 보고 싶어서 자네한테 내 딸하고 결혼하게끔 허락해준 줄 아나? 외람되오나 저는 장인어른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부실해 보여서 눈이 안 찬다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장인어른의 허락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성인엄마가 그냥 저와 결혼한 것이었고요. 자네 정말 미쳤나? 여자를 잘못 만나 결혼해서 같이 돌아버린 게야? 장인어른께서는 장모님의 편이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장모님의 일 때문에 이러시는 것이고요. 그래, 그렇다고 해서 자네가 나를 비난할 참인가 본데? 아닙니다. 저도 그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편이시죠. 그리고 저는 성인엄마의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는 것뿐이에요. 이름 빌어먹을. 나 지금 내 딸녀 때문에 화병이 나서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나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딸년 전화 바꾸든가 아니면 직접 여기로 찾아와서 사과하고 동네 사람들 오해 풀라고 그렇게 말 전하게. 무슨 오해 말씀이십니까?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을 불륜관계로 처음 만나셨던 그거 말씀이세요? 장모님이 먼저 장인어른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셨다는 게 오해라는 걸까요? 아, 그것도 아니면 혹시 장모님이 이혼 전적만 2번 있으신 분이라는 바로 그게 오해라는 겁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인어른? 쌍으로 정신 나간 것들이 아주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시건방지게 되는 대로 짓거리는구나. 옛말에 부창부수라더니. 예, 그렇죠.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2분도 참으로 부창부수십니다. 아마 그때 모르긴 몰라도 외할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뒷목을 잡고 뒤로 넘어가셨을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목이 졸린 채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신음을 토하시다가 통화가 끊겨졌거든요. 아버지는 그제서야 당신이 옆에 찰싹 붙어있었던 어린 딸을 발견하시고는 이크하셨지만 저는 태연스럽게 배시시 웃을 따름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난감하신 얼굴로 검지를 입가에 가져가셨어요. 그러자 저도 따라서 아무 말 안 하겠다는 의미로 검지를 입술에 댔었죠. 저는 아버지와 외모가 닮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외탁을 한 외모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는 행동이나 성격이 어렸을 적의 아버지와 판박이었습니다. 부녀 사이가 아주 잘 통했어요. 범상치 않은 상태였던 외과와는 다르게 친가는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2분은 서로의 얼굴 한 번을 못 보고 중매로 결혼하신 경우였지만 평생의 금슬이 무척이나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집안에 금전적으로 불운이 몇 차례 찾아왔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에 넘어가 빚까지 지셨던 큰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에 이상이 생겨 그로 인해 일도 수년간 못하셨고 병원을 다니시느라 고역이었습니다. 몇 번을 억울하게 돈을 잃어보셨던 친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장남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절망이 크셔서 그대로 쓰러지셨고요. 고모는 결혼을 잘못하셔서 당신의 시댁에 진 빚을 대신 갚아주고 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일종의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집에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동안 아버지는 묵묵하게 앞만 보며 사셨습니다. 학업을 이쯤 중단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하셨고 돈을 버셔야 할 것 같아서 벌기 시작하셨고 이 정도로 버는 돈을 늘려야 할 것 같아 그것에 맞춰서 이직이라는 것을 해내셨던 분입니다. 어찌 보자면 아버지는 묵묵함과 진중함의 화신 같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시는 동안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부모와 형제 모두 사이가 돈독했고 서로를 아꼈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외로우셨던 측면도 존재했다고 해요. 마음은 그러한데 매번 상황이 안 따라주었으니까요. 마음을 나눌 형제가 없어서 외롭게 살았다고 자기소개를 했던 엄마와 처음부터 아버지가 눈이 맞았던 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엄마가 외동으로 태어나셨던 건 아닙니다. 사실 원래 저에게는 이모가 2분 계셨어야 맞았거든요. 하지만 2분은 함께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서셨다가 사고를 당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딸 둘이 사고로 그렇게 되었으니 그 모친의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었습니다. 제정신으로 생활을 못하셨죠. 당연히 가정에 소홀해지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부친과 부부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절된 부부관계를 이유로 들어 부친은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습니다. 시집살이 한번 고되게 당하신 분이었는데 그런데다가 딸만 셋 낳았다는 이유로 5만 가지 인격에 깎아내리는 욕을 다 들으셨어야 했었지. 딸만 줄줄이 낳아놓고서 미안하지도 않냐고, 어떻게 시댁에서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있느냐고, 그런 욕은 예사로 매일 들으셔야 했었고, 그런 힘든 시절을 다 보내셨던 분이건만 자식 잃고 남편은 바람나고 화병으로 돌아가실만 했어. 외할머니의 소문을 그 사시던 동네에 싹 퍼뜨린 이후 외할아버지께서는 남은 딸 하나 그냥 없는 셈 치겠다며 길길이 날뛰셨고, 엄마는 섭섭하면서도 어딘가 후련해 보이는 얼굴로 당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딸 하나 달랑 낳은 거 전혀 안 죄송했어. 성윤이 너를 낳고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미안해한 적이 없었어. 아들이 아니면 뭐 어때? 이렇게 예쁜데. 우리 성윤이 이렇게나 야무진 걸 보면 벌써 효녀야. 열아들 안 부러운 효녀. 네가 외할아버지 앞에서 든든히 내 편을 들어줘서 사실 엄마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저도 제가 엄마 딸이라서 좋아요. 정말? 우리 성윤이는 말도 예쁘게 하지. 이런 딸이 나올 줄 알았다면 둘 셋을 더 낳았을 걸 그랬나 싶어. 지금은 너무 늦은 감이 생겨버렸지만 네 동생 낳고 키우기에도 사실 우리 집이 조금 버거워. 그래서 너한테 참 많이 미안해. 외동이라서 심심할 때가 많겠지. 아니요, 별로 안 심심해요. 심심할 땐 밖에 나가서 놀면 되니까요. 엄마, 저는요, 언니도 오빠도 동생도 다 필요 없어요. 형제가 많은 친구들이 부러운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정확히 외롭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외로운 게 맞는지 헷갈리지만, 아무튼 가끔은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렸고 조금 놀란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던 엄마는 그날 밤에 아버지와 둘이 저에 관해 대화를 나누시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서 이곳저곳 다니기 시작하셨던 게 말입니다. 저희 집이 돈은 없었어요. 쪼들려서 가계부 위에는 한숨만이 내려앉는 집이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며 잘 살아왔던 저희 세 식구답게 별로 돈이 안 드는 장소들을 찾아 종종 놀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놀러가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일부러 만드셨던 거예요. 부모님의 그 노력은 저에게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이 될 수 없는 값진 추억이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어딜 가고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나 신이 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어른이고 부모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신 건 아니구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시구나. 새삼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닫기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할아버지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서글피 우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아버지도 꺼이꺼이 우실 줄 아는 분이시라는 것이 내심 놀랍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에 이렇게 가슴에 아프고 슬픈 적은 처음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가 눈물 젖은 눈으로도 얼핏 웃어 보이셨어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성윤아, 항상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나는 어떻게든 살 수 있지만 만약 성윤이가 잘못되면 그때는 내가 못 살아. 자식을 앞세우고 부모가 어떻게 산단 말이야.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뿐인데. 친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고 저희 아버지를 보고 또 친척들을 바라본 제가 속으로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외동이잖아요. 제가 죽으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 말고 자식이 없으시니까요. 게다가 제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들고만 생각의 흐름이 당시 저에게는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던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저는 말 그대로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아이가 되었거든요. 공부를 죽어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잘 가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대다수 아이들의 각오와는 달랐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나 자신을 마주하며 지내는 것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바람대로 학창시절을 저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보낼 수 있었죠. 사실 이건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대단히 잘하지는 못했으니까요. 보통 수준의 대학에 간신히 들어간 것이 제 현실이었죠. 그 정도 대학에서는 입학에 만족하는 경우가 반, 불만족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조건 전자였죠. 생전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기숙사 생활과 자취 생활을 이어가며 살게 된 것 자체를 인생의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부모님도 저한테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라는 당부만 하셨지 피 터지게 노력해서 취업을 잘해야 한다는 소리는 안 하셨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위기감을 느껴 부랴부랴 취업 시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던 건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비교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외동딸이라는 것을 안 친구들은 네가 잘해야겠네, 네가 취업 잘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전부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는 심장이 또 철렁 내려앉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본가? 여태까지 그냥 최대한 걱정 안 하고 지내는 게 좋은 건 줄만 알았어. 내 인생을 앞으로 내가 꾸려가야 하고 부모님의 노후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왜 나는 멀리 내다보지 못했을까? 객관적으로 제가 이룬 것은 많지 않았고 그래서 대신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며 취업의 문을 두드려야 됐습니다. 그 결과 남들이 들으면 제 수준에 비해 무척이나 잘 들어갔다고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 입사를 해낼 수 있었어요. 당장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두 분은 제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힘들었던 옛날 그런 힘듦이 싹 씻겨내려가는 것 같다고 두 분이 말씀해 주셨을 때 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을 뿐 제가 사회에서 열심히 잘해서 잘 되는 것을 두 분이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를 잘 키워낸 보람이 있다고 하시는 두 분을 앞으로 절대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같이 나사 하나씩 풀려서 그저 즐겁게 지내줄 밖에 모르는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각오로 회사 생활을 임했어요. 그랬다가 아주 큰 코가 다쳤죠. 스트레스에 면역이 없었던 제 몸이 점점 망가져가는 게 날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생리를 할 때도 아닌데 피가 나오기도 했어요. 너무 놀라서 애써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봤더니 죽을 병은 아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간 김에 이런저런 상담도 받아보고 몸무게도 재어봤더니 제가 알던 숫자보다 무려 8kg이나 적게 나오더군요. 어쩐지 언제부터인가 옷이 헐렁해져서 그게 다 옷감이 늘어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 몸이 해골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난다는 의사의 충고를 듣고 돌아서던 길 왜 그렇게 서러움이 밀려오던지요. 정신없이 번잡하고 화려한 서울의 한복판은 차량과 사람들로 꽉 차 있었는데 어디 하나 제가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방인인 것만 같았어요. 무작정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달려갔죠. 그랬는데 갑자기 문득 부모님이 많이 늙으신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뵙자마자 막 슬퍼서 울었습니다. 성윤아, 너 무슨 일 있었니? 갑자기 왜 그렇게 울고 그래? 응?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를 걱정하시는 두 분의 목소리에 저는 되려 눈물이 더 났죠. 두 분이 어느새 많이 늙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부모의 시선에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유 하나로 이렇게 울 것 같지 않다고 하시며 몸도 너무 말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서러워하는 거냐며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두 분께 회사에서의 힘든 일들을 다 고해 바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내가 이 자식들을 그냥 절대 가만히 안 둘 거야. 대체 사람을 뭘로 알고서 그딴 취급을 해? 신입사원이 뭐 자기네들 시다발인 줄 알아? 이런 미친 자식들. 다 가만히 안 둬. 당장 찾아가야겠다.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신 엄마도 아니고 대체로 평온하신 아버지가 그런 반응을 보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놀란 제가 아버지를 붙잡고 만류에 나섰죠. 그러면서 가슴이 너무 찡해졌고 벅차올랐어요. 대관절 부모의 마음이란 뭘까 싶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집에서 그날 자고 갔는데 엄마하고 나란히 누웠어요. 잠들 때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저도 자식 낳고 부모가 되면 저도 두 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무 조건이 없는 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떠든 것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을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데 저도 부모가 되면 달라지는 것까 싶어요. 네, 성윤아. 부모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건 아니야. 네? 정말요? 정말이지. 네 외할아버지를 봐라. 엄마가 든 예시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머쓱하게 천장만 바라보던 제가 질문을 드려보았어요. 엄마는 제가 언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면 그게 좋은 거지. 순전히 네 마음이야. 그래요? 그럼 혹시 결혼을 못생기고 능력 없는 남자랑 해도 되나요? 아서라. 잘생기고 능력 좋은 남자도 분명히 세상에 있을 거야. 너 잘 생각하고 결정해. 엄마는 아버지 뭐 보고 결혼하셨어요? 어머나 얘가 네 아버지가 얼굴 잘생긴 거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그거 콕 집어서 지적하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 알아. 나도 장난이야. 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이 깃들어 있는 게 보이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도 확신이 들더라고. 아, 이 사람은 적어도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우지는 않겠구나.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들었어.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부모 형제가 사이는 참 좋은 집안이기도 했으니까. 그런 집안에서 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거든. 나는 그런 게 필요했어. 서로를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전적인 신뢰 말이야. 그런 걸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고 나는 바로 그거면 된 거였지. 엄마의 그때 그 말씀은 제가 결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지요.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것도 아닌데 그거 돈 좀 벌겠다고 하다가 사람 잡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어요. 한 달에 단돈 50만 원을 벌어도 좋으니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지내라고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저는 행운이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된 것이 아르바이트였어요. 바로 새로운 직장을 잡기에는 부담스러웠기에 일단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봤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서비스 직종에 의외로 적성이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직접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법인가 보더라고요. 서비스업이 잘 맞아서 즐겁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예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기껏 대학 졸업해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다가 나약하게 못 견디고 나와서 고졸 학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나 하고 지낸다고 어쩌면 비웃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직원으로 일한 지 1년을 채웠을 때 약간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치만 제 자신은 만족스러웠기에 스스로의 선택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커다란 일을 만들어주고 말았죠. 왜냐고요? 그 일을 하면서 남편을 만났거든요. 남편은 바로 옆 건물에서 일을 다니고 있었어요. 점심때 종종 제가 일하는 곳에 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안면을 트게 되었죠. 언제 한 번은 제가 퇴근이 늦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그곳을 들렸습니다. 퇴근길에 항상 지나다가 이곳을 쳐다봤는데 한 번도 안 계셨거든요. 점심시간 때만 뵐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은 이 시간에도 계시네요. 상대에게 관심이 있지 않고서야 젊은 남자가 여자에게 그런 말을 건네기란 쉽지 않죠. 저 또한 그 남자가 별로라고 느껴졌다면 단답으로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는 대신 웃음을 지으며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희 부부의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일찍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짠돌이 기질이 있으셔서 당신의 수중에만 재산을 고이고이 가둬두는 경향이 좀 있으셨답니다. 시댁이 살아온 그림만 봐도 그랬고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일을 다녀본 적이 없으셨어요. 친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일을 하신 적이 있었지만 시아버지를 만나신 이후에는 줄곧 살림만 해오신 분이었어요. 남편이 막내입니다. 위로 누나만 둘이고요. 제 시누이들은 둘 다 이미 시집가서 애엄마들이에요.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들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사랑이 있겠고요. 비혼주의자가 아닌 이상 결혼을 언제가 됐든 하게 될 텐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모로 적당하다면 서로 이해관계를 잘 맞춰서 결혼을 하는 것이겠죠. 저도 남편도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결혼을 땅땅 결정한 것에 있어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들이 따라왔습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제가 본인의 특정한 기준을 잘 맞출 것 같은 여자라서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특정한 기준이라니 그게 대체 뭐였냐고요? 바로 여자다운 여자였죠. 조신하고 참하게 굴고 내조에 목숨 걸고 남편과 자식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며 남편을 공경하는 여자 말입니다. 제가 남편보다 직업이 나은 것도 아니었고 집안이 더 나은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조건만 보자면 제가 훨씬 부족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오히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본인의 입맛대로 저를 굴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여자여도 필요 없다는 의미였죠. 조강지처로 사는 게 그렇다면 저의 꿈이었냐고요. 그래서 결혼했냐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기만 믿으라고 하는 모습이 듬직해 보였어요. 앞으로 내가 다 할게. 내가 돈 벌어오고 힘든 바깥일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자기는 집안일만 열심히 하고 내조만 열심히 해주면 돼. 나는 자기가 그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외동딸을 향해서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당부해주시는 부모님을 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향해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의 모습에서 어딘가 부모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쓰디쓴 맛을 보았던 저였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고충은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고 하던 남편의 선언도 정말 멋져 보였어요. 이런 남자라면 제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부모님이 저를 염려하실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실제로 부모님은 외동딸을 시집 보내는 것에 섭섭해 하시면서도 생각 잘했다고 하시면서 흔쾌히 웃으며 허락해 주셨어요. 저를 고생 안 시키겠다고 외치던 남편의 모습도 든든해 보였다고 그러셨고요. 시댁 쪽에서는 솔직히 저를 반긴다는 인상은 별로 못 받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그저 남자라면 이런 선택쯤은 혼자 알아서 하고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는 반응뿐이셨고요. 손자나 둘, 셋쯤 안겨주면 좋겠구만. 그 외에는 딱히 바라는 것도 없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도 저게 다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서 외부 활동을 아직 많이 하면서 지내시는 분이라 집안의 이모저모에는 큰 관심이 없으신 건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아까워 죽겠다는 반응을 좀 보이셨죠. 어떻게 키운 내 아들인데 사랑만 주면서 키웠는데 이렇게나 탤런트 뺨치게 멋있게 다 키워놨는데 설마 내 아들 옆에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를 개벽다구가 붙을 줄이야. 아휴, 이미 결혼하겠다고 결정 다 해놓은 걸 보면 내 아들 대쪽 같은 성격상 절대 물을 것도 아니고 아휴, 이를 어쩐대. 내 억장만 무너지네. 그 한탄을 왜 저의 앞에서 하시는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거나 말거나 제가 해맑게 웃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좀 민망해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시누이들은 어색하게 축하한다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막내에다가 아들이랍시고 어렸을 적에 하도 오냐오냐 소리만 듣고 자란 동생인데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비아냥을 슬쩍 남기기는 했었네요. 느낌이 딱 시누이들은 딸이랍시고 어렸을 적에 남편보다 못한 대접을 집에서 받은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내내 바깥일을 하셨으니 자식 간의 차별이 있었다면 범인은 당연히 어머님이셨겠죠. 아무튼 어쩌다 보니 얼렁뚱땅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댁 측에서 남편이 장가가면 원래 신혼집도 지원해주겠다고 예전부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집 장만도 걱정이 없었을 때까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원래 더 일찍 그만두라고 했었었는데 제가 후임자도 구해야 하고 매장 상황도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박박 우겨서 그나마 그때까지 했던 거예요. 남편은 저보고 이제 집안일을 하라고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리고 오후에 자기가 먹을 간식도 정성스레 도시락으로 싸고 퇴근 시간에 딱 맞춰서 저녁밥을 차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각종 청소, 빨래 이런 건 기본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 게 거슬린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교육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신혼이었는데 일주일에 6번을 시어머니를 배워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 시기도 결국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믿으면서요. 악착같이 요리를 빨리 배워나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말수도 많으셔서 온갖 별별 말씀을 다 하셨고 저는 묵묵히 그걸 다 들어드리면서 취임새 장단까지 넣어야 했어요. 솔직히 이게 집안일을 배우고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서비스업으로 단련된 전적이 있었기에 망정이었죠. 완전히 감정 노동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버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벌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재산이 있으시니까 그게 믿는 구석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생활비를 남편한테 타서 썼어요. 문자 알림 보니까 마트에서 결제가 15만 원? 대체 뭘 사느라 그랬어? 당신이 면도기 세트를 사놓으라면서. 그리고 소고기 먹고 싶다고 사라고 그랬잖아. 아, 맞다. 그랬지. 아, 나 때문에 썼구나. 알겠어. 난 또 괜히 오해할 뻔했네. 오해라뇨? 그럼 그 돈을 혹시 제 몫으로 썼다면 화가 날 뻔했다는 건가요? 어이가 없었는데 제가 돈을 안 버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래서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극구 반대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약속하지 않았냐면서 남편이 강하게 나오자 그 앞에서는 또 할 말이 없어졌고요. 이런 마당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항상 결혼복 터졌다. 너처럼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결혼 안 하는 여자는 없다. 이런 소리를 매번 하셨어요. 습관적으로 제 속이 부글부글 끓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약을 드셔도 복통이 안 낫는 게 이상해서 큰 병원에 가봤더니 자궁의 조직이 다른 부위에 잘못 붙어서 커지는 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을 해서 떼어내야 하는 단계에 왔다고 했어요. 큰 수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서울까지 안 가고 여기서 바로 수술해도 되는 거고 입원도 꼴랑 이틀이면 돼. 정윤아, 엄마 곁에는 내가 딱 붙어 있을 거니까 너는 아무 염려 마라. 알았지? 수술 전후로 계속 연락하마. 아무리 그래도 수술인데 저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자기 아침밥 차리고 도시락 싸고 저녁밥 차려야 한다면서 저보고 부모님께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같이 찾아뵙자고 하더군요. 회사 다니는 평일에는 늘 똑같이 일상을 누리고 싶다면서 제가 어디 가는 게 싫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오지 말라고 하시고 남편이 주말에 같이 찾아뵙자고 하니까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던 것이었죠. 그리고 수술하신다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어서 50만 원을 부모님께 송금하였습니다. 몇 시간 후에 시어머니를 뵈러 시댁에 들었다가 따가운 눈총을 받았어요. 너 혹시 우리 아들 돈으로 뭔 짓 했니? 네? 뭔 짓이라뇨? 50만 원 빼돌렸다면서? 좀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다 들었다. 아, 그거요. 저희 엄마 내일 수술하시잖아요. 그래서 드렸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야,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50만 원을 턱턱 보내버려? 그게 어디 네 돈이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화를 내실 게 아니라 어머님도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그러셔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안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워야 하는 건 너야. 돈 한 푼 안 벌면서 우리 아들 등골이나 빨아먹는 주제에. 저도 화가 나서 외쳤지만 시어머니께서 눈이 돌아간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죠. 홧김에 제 머리채를 잡으신 겁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자 오히려 더 소나기에 힘을 주시며 제 머리를 빙빙 돌리기까지 하셨어요. 결국 제가 어지러워서 바닥에 나뒹굴자 그제서야 저를 놔주시며 노려보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뭐 하나 똑바로 된 구석도 없고 민폐만 끼치게 생긴 년. 그 순간 제 가슴속에 얼음과 불이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남편을 향해 차갑게 식은 마음과 시어머니를 향해 뜨겁게 타오른 분노였죠. 다행히 엄마의 수술은 문제없이 끝났고 저는 즉시 남편에게 이혼장을 던졌습니다. 당장 이혼해. 지금까지 네 엄마한테 온갖 나에 대한 나쁜 소리, 험담, 이간질 그런 거 네가 다 해왔지? 진작 눈치는 채고 있었어. 이 치사하고 비겁한 새끼야. 이렇게 복을 걷어차겠다고? 제정신이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너 같은 새끼랑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야.
돈 없어서 거지처럼 살아도 너랑은 안 살고 싶다. 따지고 보면 능력도 없는 주제에 지 아빠 돈 믿고서 간식 기다리는 개마냥 헥헥거리면서 침이나 흘리고 있잖아. 그 재산 언제 떨어질까 기다리면서 사는 네 꼬라지가 너무 우스워서 같이 못 살겠어. 미쳐 날뛰는 저의 모습을 보며 남편은 충격을 받아 넋까지 나가버렸습니다. 혼이 쏙 빠진 채로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가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외할머니께 엄마가 한 방 먹이셨던 게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온갖 소리를 다 들어주며 지낸 바 있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가면 갈수록 별별 말씀을 다 해주셨던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취할 조치가 많았습니다. 사위들 욕하신 거 제가 시매부들에게 몰래 내용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한테도 제가 요리법을 남겨놓고자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했던 걸 보냈습니다. 화면에는 냄비가 나오고 있었지만 옆에서 시어머니께서 주저되셨던 게 내용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평생에 나는 아들 짝사랑하면서 살란다. 나 짝사랑하는 딸년들은 징그러워. 가끔은 소름이 끼쳐. 아직도 왜 나를 포기들을 못하니? 그뿐만이 아니었죠. 큰 시누이가 20살 때 잘생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걸 보고 배 아파서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그 남자친구에게 사실 큰 시누이한테는 다른 남자친구가 둘이나 더 있다고 거짓말을 하셔서 헤어지게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작은 시누이는 얼굴은 이쁜데 가슴과 엉덩이가 납작해서 더 능력 있는 남자 못 만나고 꼴랑 그런 놈하고 결혼을 했다며 혀를 끌끌 차셨던 것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재산을 빨리 다 차지해버리게 시아버지께서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도 있었죠. 같이 어울려 다니시는 오래된 무리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욕을 신랄하게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그분들에게 전부 알려드렸고요.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시어머니 그분은 완전히 버림받고 매장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이 전 남편 회사의 바로 옆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던 곳에 찾아가 전 남편의 이상한 점들에 대해 말을 남겼고 전 남편 회사 사람들이 그곳에 들릴 때마다 자꾸만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전 남편의 평판은 어느새 떨어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창피했는지 그로부터 얼마 후 전 남편이 퇴사를 했었더라고요. 그 가족들도 전 시아버지와 전 시누이들 이렇게만 뭉친 모양이었어요. 꼴사나운 모자 두 사람이 팽당한 것에 아주 통쾌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 것에 놀라시기보다는 부모님은 제가 아주 화끈하게 복수를 감행한 것에 더욱 놀라셨어요. 내 딸이 맞구나.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아버지는 놀란 가슴이 진정 안 된다고 하셨지만 엄마는 내심 뿌듯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수술을 받고 나오셨을 때 병원으로 외할머니가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약과를 한 봉지 사들고 말입니다. 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만 네가 이걸 좋아한다고. 엄마는 황당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보셨으나 헛기침을 하시며 아버지는 오히려 자리를 피해주셨습니다. 엄마의 수술을 앞두고 아버지가 외가에 연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망설이셨으나 외할머니께서는 가봐야겠다며 일어나셨고요. 외할아버지의 망설임은 미안함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담겨있는 약과를 바라보며 엄마는 외할머니를 내쫓는 대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셨죠. 생각해보면 그래.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더라. 나는 낳은 자식도 없으니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나의 흔적이 남기는 할까 싶더구나. 너한테 이제 와서 엄마 소리 듣자는 거 아니다. 대우해달라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았다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하는 것뿐이야. 다 늙으셔서 이제 외로우신가 보네요. 외롭지, 맞아. 나는 인생을 못나게 살아온 사람이라서 특히나 더 외로움을 타나 보다. 내가 겨우 이 정도인 것이야. 이 사실을 아는데 나도 너무나 오래 걸렸다. 지옥 가시기 전에 그래도 알아차리셔서 다행이네요. 예, 혹시나 다음에 네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문전박대 안 하고 따뜻한 밥이나 차 한 잔 이렇게 함께 하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다.
엄마는 고개를 획 돌리셨고 외할머니께서는 조용히 발길을 돌리셨어요. 잘 안 풀린 건가 싶어서 걱정하시던 아버지의 눈에 어머니의 손이 약과 봉지를 만지작거리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가만히 기다리셨고요. 제가 이혼하고 통쾌하게 갚아주기까지 한 다음 그때가 되어서 저희 세 식구가 함께 외가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가기 싫다며 툴툴대셨지만 자꾸 거울을 들여다보셨어요. 그 모습에 저와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몰래 웃었답니다. 지금은 제법 모든 것이 평화롭게 돌아가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의 곁에는 어느새 새로운 인연도 찾아왔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 애청자인데요. 제가 발이 넓지 않고 인간관계가 좁은 대신에 깊이 사람을 사귀는 스타일임에도 결코 아무 지인에게도 솔직하게 모든 전말을 털어놓지 못한 경험담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딘가엔 한 번쯤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다는 바람을 쭉 가슴에 품고 있었던지라 익명의 창구를 빌려서 오늘 그 바람을 실현해보네요.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 이혼을 겪었습니다. 그게 제 나이 6살 때였는데요. 여러분은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그 나이에 겪은 일들이 기억나시나요?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미취학 아동 시절의 일들도 기억한다고 하던데 제겐 별로 해당이 안 되네요. 굉장히 단편적인 장면 몇 개만 머릿속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아쉬워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절 버리고 떠난 엄마를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엄마 말이야. 춤바람 노래바람을 그렇게나 못 버리더니 결국에 남자하고 바람나서 떠난 거란다. 바람 따라 사는 인생에 거추장스러운 딸 자식은 필요도 없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어린 널 미련 없이 버려두고 홀라당 가버린 거야. 아니에요, 고모. 엄마는 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마세요. 왜? 엄마한테 버림받은 딸이라서 우리 윤정이는 스스로가 부끄럽고 창피한가 봐. 넌 네 엄마 닮아서 인성이 되바라진 사람으로 크지 마렴. 가여운 아빠 생각해서 효녀로 커야지. 저는 기껏해야 8살이나 9살 정도였던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빠 여동생 되시는 제 고모께서 저를 그 당시에 무척 약올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절 볼 때마다 버림받은 자식이라면서 조롱했고 친가의 다른 어른들께서는 그걸 뻔히 듣고 보시면서도 누구 하나 말리거나 나무라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편도 없이 그 어린애가 혼자서 조롱을 들으며 참아야 했지요. 결코 여가 시간을 친가 조부모님 댁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가 자꾸만 저를 그곳에 맡겨두셨기 때문에 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돈 벌러 회사 다니시느라 바빠셔서 저를 돌보기 어려우시니까 조부모님 댁에 자꾸만 두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비우는 고모, 방관하는 다른 어른들 앞에서 늘 속으로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날 버리고 떠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텐데. 엄마랑 좋은 기억 같은 건 딱히 생각도 안 나고 품이 따스했던 느낌만 남아있을 뿐이야. 아빠랑 헤어지면서 왜 날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엄마가 너무 미워.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지금 돌아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제 세상을 키워가던 그 시기에 저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어찌 보면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였네요. 그리고 제가 10살이 되던 해의 봄날에 저는 아빠가 왜 저를 자꾸만 떼어놓고 지내셨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시며 이렇게 주의를 내리셨죠. 너 앞으로 잘해. 네 새엄마 비위 살랑살랑 맞추면서 입안에 혀처럼 굴라는 말이야. 새엄마요? 할머니, 혹시 저한테 새로 엄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사. 진작에 우리 아들 옆구리는 이렇게 집안에 교육자 둘셋 정도는 있는 여자가 꿰찼어야 했는데 네 엄마처럼 가볍고 품격 떨어지는 딴따라가 웬 말이었을까? 아이 그러게 질이 떨어지는 여자니까 자기 자식도 버리고 떠난 거겠지? 아빠는 재혼하셨습니다. 그 재혼 상대와 하나둘 살림도 합치시고 아주 재밌게 지내시느라 저는 늘 뒷전이었던 것이었어요. 재혼이라는 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죠. 그걸 두고 할머니께서 저에게 자꾸 당부하시면서 제가 상처 입을 법한 말씀을 남기시는 것도 싫었고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엄마라는 존재에 목이 마른 아이였기 때문에 새엄마께서 저를 어여삐 여겨주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는 바람을 함께 품었습니다. 하지만 헛된 희망이었어요.
쟤는 생긴 게 왜 저렇게 외탁을 했대? 자기 아빠하고는 얼굴이 전혀 안 닮았네? 똘망똘망하고 부드럽게 생긴 저런 인상. 나 정말 별로야.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보인달까? 하여간 마음에 안 드네. 새엄마께서 화장대 앞에 앉아 로션을 바르시며 큰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는 내용은 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집에 살면서 새엄마의 심기를 안 거스르려고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시비가 걸렸어요. 그럴수록 저는 근본적으로 저를 낳아주신 진짜 엄마를 속으로 원망하기도 했네요. 애초에 제가 버림받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일이니까요. 아빠와 새엄마 사이에서 남동생이 태어났고 저는 그야말로 찬밥을 넘어서 거의 구제불능의 문제아 취급마저 당하며 집안에서 등한시 여겼습니다. 저는 어느새부턴가 웃는 것도 우는 것도 모든 것이 집에서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남동생과 차별받지 않은 것은 없었고요. 저는 마치 아빠, 새엄마, 남동생이라는 가족 구성원에 낀 이방인 같았습니다. 중학교 때 대부분이 그렇듯 저도 사춘기를 지났는데요. 어느 하루는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학원 수업을 빠지고 반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갔어요. 예전에 유행했던 한 곡에 얼마씩 동전을 넣고 부르는 노래방이요. 그곳을 안 가는 학생들은 당시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 갔다는 이유로 양아치, 날라리 이런 소리를 들으며 얻어맞아야 했습니다. 학원 수업을 빠지고 그런 곳에 가? 넌 어떻게 대먹은 머리를 달고 있길래 그딴 생각을 다 하게 됐어?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2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시끄러워. 말은 뻔지르르하게 잘하네. 애초에 잘못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넌 공부도 못하고 아무런 쓸모도 없어서 나로 하여금 집에 식충이 벌레 하나 키우고 있는 기분이 들게 해. 집에 이딴 식충이 벌레가 있는 기분 얼마나 불쾌한지 네가 알아? 내 고충을 네가 알기나 하냐 이 말이야. 저는 방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몇 번이고 머리를 얻어맞았습니다. 새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말이죠. 결국은 코피가 툭 하고 터져 흘러나왔는데 새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제 코에서 흐르는 코피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코피가 났다는 사실보다 새엄마의 무미건조한 그 표정이 더 놀라웠고 무서웠어요. 너 학원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둬. 다녀봤자 뭐 하겠어? 공부도 안 하는데. 너 네 친엄마가 옛날에 노래 좀 부르고 다니는 가수였다나 뭐였다면서? 그러니까 유전자를 잘못 물려받아서 머리가 안 좋지. 어차피 안 될 거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자. 아니에요. 저 학원 다니고 싶어요. 수업 안 빠질 거고 공부도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정말이에요. 글쎄, 난 너한테 돈 나가는 거 자체가 아깝고 그냥 다 싫어. 난 네가 숨만 쉬면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어. 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뭘 그렇게 또 상처받은 얼굴을 하고 그래? 네가 예쁨 받을 짓을 해도 예뻐할까 말까인데 넌 미움 받을 짓만 골라서 하니까 내가 정이 가겠어 안 가겠어? 동현이한텐 절대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정말 너무하세요. 얘 좀 봐라. 동현이는 진짜 내 아들이니까 그렇지. 난 가짜 딸이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진짜 엄마라고 생각 안 하고 가짜 엄마라고만 생각할게요. 앞으로 저한테 아무런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아줌마. 사춘기 감성에 욱해서 내질렀던 그 말, 바로 뒤에 날아든 매서운 손맛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네요. 새엄마가 속으로 뺨을 3대 때리셨는데 멎어가던 코피가 흩날리고 정말 가관이었죠. 코피 자국이며 터진 입가를 하고 있는데도 저를 보면서 어린 남동생은 하품이나 찍찍 날릴 뿐이었어요. 빈말로나마 괜찮냐고 무슨 일 있냐고 안 물어봐 주더라고요. 퇴근해서 돌아오신 아빠는 제 얼굴을 힐끗 발견하시곤 건조하게 짧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에휴, 사고 치지 마라. 네 엄마 신경 쓰이지 않게 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잔소리까지 쐐기로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화가 난 제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차갑게 말씀드렸어요. 엄마라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엄마 아닌데요. 저분 제 진짜 엄마 아니잖아요. 나 낳아준 분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뭐야? 너 버린 그 여자는 왜 찾아? 어처구니가 없네. 네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맞네.
너는 예쁨 받을 구석도 없고 우리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구석은 더더욱 없어. 서러웠습니다. 친구들 보면 집안 문제로 고민하는 건 기껏해야 부모님하고 싸운 것, 집에 돈이 없는 것, 이런 것들 뿐이었고 아무도 저처럼 근본적인 가족의 정의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집에 돈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충족감을 느껴본 일은 없었습니다. 명절 같은 때가 되면 당연히 저는 온갖 친척들로부터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고요. 만약에 이대로 내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대학도 변변치 않은 곳 다니게 되면 집안 지원을 기대하면서 늘 비굴하게 굽신거려야 할지도 몰라.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저는 미래를 생각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말 죽어랍시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외모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처럼 저를 낳아주신 분을 닮았을지 몰라도 공부 두뇌는 아빠 쪽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천만다행히도 각오를 다지자 공부를 따라가는 게 어렵진 않았으니까요. 그 결과 저는 모두가 알아주는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저의 부모님이시라는 두 분이 학교에 행차하셔서 저와 웃으며 사진을 찍어주시더군요. 정말 처음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에 이르기까지 저는 늘 찬밥 신세였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도 가족 아무도 안아줬어요. 그때는 아직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그랬나 봅니다. 저는 더욱 이악 물고 대학 생활을 해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성인이 되면서 그 핑계로 저는 집안 짐 정리를 싹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옛날 사진들도 한 곳에 모으며 한 번씩 다시 봤어요. 기억도 잘 안 나는 제가 아기였을 때의 사진도 몇 장이 있었죠. 남들은 아기 때 사진이 정말로 많다고 하던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엄마가 이런 걸 찍어서 간직해주는데 저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으니 이런 게 거의 없는 게 당연한 건가 싶었네요. 아기였던 저를 품에 안아든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제대로 나온 사진은 딱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부드러운 인상을 지니신 분은 제가 보기에도 어딘가 저를 닮아 있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봤네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화상을 입어서 손등에 자국이 있는데 사진 속 아기는 손등마저 깨끗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사진을 자꾸 만져봤습니다. 아기였던 저는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됐는데 저를 낳아주신 이분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시나 그게 잠깐 궁금했지만 한편으로 미뤄두었네요. 현실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악착같이 살 작정이었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매번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여 돈도 따로 모았고요. 미친 듯이 성적 관리하고 대외 활동해가면서 취업 때 필요한 자기소개서에 채워갈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시점에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는 좋은 기업에 입사했네요. 그때부터 생활이 달라졌어요. 제가 만든 제 위치에서 돈을 벌며 지내니까 이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가 없더군요. 참고로 저는 제가 보아온 가정환경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었어요. 그런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처음엔 대학 동기를 따라서 모임에 나가봤다가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호감을 보였는데 그때가 저는 마침 다른 남자와 헤어진 직후였기 때문에 연애를 무척이나 쉬고 싶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엇갈렸죠. 다시 만난 건 꼬박 1년 뒤였어요. 우연히 지인을 따라 교회를 한번 나갔다가 마주쳤어요. 저희는 각자 혼자였고 연애를 하기 좋은 시기였죠. 운명처럼 그렇게 교제를 시작했어요. 매너 있는 이 남자가 저는 마음에 들었지만 그와 별개로 점점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나랑은 다르게 구김살 없이 큰 걱정 하나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이 은연중에 느껴지네. 남자친구가 너무 밝고 긍정적이란 것에서 오는 저의 열등감이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하고 속이 좁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멋진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작아졌어요. 이건 남자친구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었네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가정사도 살짝 엿볼 수 있었고요. 민주야, 너는 어머님이 너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고 아버님이랑 재혼하신 분이라고 했지? 나도 마찬가지야. 원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그런데도 오빠한테 잘해주신다니 부럽고 신기하네. 근데 어머님께서는 재혼하시고 나서 아이를 안 낳으셨나 봐. 오빠 외동이잖아. 우리 엄만 아주 젊으셨을 때 결혼해서 아이 한 명 낳으셨었대. 또 낳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셨나 봐. 이런저런 남자친구의 집안 이야기를 들으며 원치 않게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어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가 무척 부자라는 사실이었죠. 남자친구가 자취한다는 곳을 제가 처음 가봤을 때였는데요. 그냥 역세권 오피스텔 산다길래 그저 그런 거 유형을 떠올렸어요. 작은 오피스텔, 대부분 복층 형태고 통창이 달린 그 구조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일반 사회 초년생들이 자취하는 그런 오피스텔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갖춰진 아주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당황했네요.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구해준 자취방이니까 살고 있다는 남자친구의 입장에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정리정돈을 하고 살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주시는 분이 오셔서 싹 해주시고 냉장고도 늘 채워주셔서 솔직히 크게 하는 건 없어. 오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혹시 오빠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야? 뭐? 엄청난 부잣집이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집이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기는 해. 나도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산 건 아닌데 이건 좀 놀랐어. 오빠 갑자기 나하고는 다른 세상 사람 같네. 차 좋은 거 끌고 다니길래 꽤 사는 집 자식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왠지 그 차가 검소한 선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 아, 그 차? 작은 고모부가 예전에 타시던 건데 차가 많으셔서 영 그걸 안 타신다고 나 운전 연습하라고 주셨던 거야. 근데 바꿀 이유를 못 느껴서 계속 타고 다녔어. 들으면 들을수록 남자친구가 엄청난 부잣집 외동아들이 맞다는 확신만 들더군요. 저는 오만 눈치를 봐가면서 자력으로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15년 가까이 이악 물고 매일을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남자친구의 사고방식이나 누리는 일상이 좀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남자친구와 슬쩍 거리를 두게 됐는데요. 그러자 안달이 나고 마음이 조급해졌는지 되려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무조건 많은 걸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과연 그토록 잘 사는 집안에서 외동아들을 굳이 저 같은 여자에게 붙여줄까 싶어서 아무런 감흥도 처음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와 상의도 없이 저하고 찍은 사진을 자기 엄마에게 전송한 거예요. 그러더니 금세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좀 얼떨떨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사진으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가씨가 인상이 아주 좋네. 왠지 모르게 끌리는 이미지라고 할까? 시간 되면 데리고 집에 밥 먹으러 들러. 엄마가 맛있는 걸로 차려놓을게. 말만 하면 돼. 칭찬에 이어서 초대까지 받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갔죠. 저도 남자친구를 통해서 어머님 사진을 봤는데 관광지에 들른 기념으로 찍힌 사진이라 얼굴이 가까이서 나오진 않았지만 부드러운 분위기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만은 확연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포근한 듯한 느낌이 전해졌죠.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의 집에 가볼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분이라면 빈말로 그렇게 구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씨가 따뜻하실 듯 싶었거든요. 시간이 좀 흘러 3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날짜를 잡고 남자친구와 함께 그 본가에 방문했어요. 아버님께서는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안 계실 예정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더라고요. 양친 모두 계시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요. 부잣집 본가로 향하게 됐으니 저도 만반의 태세를 하고서 출발했네요. 남자친구 차를 타고 함께 도착한 곳은 무려 용산 한남동에 위치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 정보로 뜨면 그런 곳에서나 볼 수 있는 100억짜리 부잣집 대저택이요. 정말로 그런 게 제 눈앞에 실제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각오를 다진 뒤에 온 상태였는데도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전용 주차장이 있어서 차고의 문이 자동으로 스르르 열렸는데 마치 갑자기 영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죠.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면서 헛웃음까지 짓고 말았는데 그런 저를 보며 남자친구가 손을 꼭 잡아줬어요. 긴장할 필요 없어. 걱정할 일도 전혀 없고. 우리 엄마는 그저 맛있는 밥 한 끼 너에게 선사해주고 싶으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았지? 아버진 일정이 늦게 끝난다고 하셨으니까 도중에 들이닥치지는 않을 거야. 그래, 알았어. 혹시 오빠가 나보다 더 긴장한 거 아니지? 내가 내 자신을 숨기거나 꾸며낸다고 해서 그게 될 일도 아니고 난 그저 나대로 나답게 굴 테니까 옆에서 오빠가 잘해줘야 돼. 나 오빠만 믿는다. 서로를 보며 그렇게 미소를 교환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떤 엄청난 상황이 저희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로 저는 그 집안에 발을 들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탄성을 삼켜야만 했어요.
전에 대학 다닐 때 들었던 강의에서 과제로 영화 감상문을 내주는 바람에 봤던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주인공이 엄청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살던 집하고 엄청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으리으리하기보다는 고풍스러웠고 정제되어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 풍경에서도 격식이라는 게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걸 이때 처음 체감할 수 있었죠. 오빠,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해본 것보다 집이 훨씬 더 좋다. 세상엔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많고 훌륭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감상이 드네. 실감이 안 나서 마치 내가 세트장에 와 있는 것 같다. 와, 이런 곳에서 매일 살면 기분이 어때? 그렇게 말해주니까 왠지 민망하다. 우리 엄마가 실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셔서 집안 이곳저곳도 직접 꾸미신 거거든. 이따가 한번 네가 우리 엄마한테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해봐. 분명 엄청 반색하시면서 너한테 설명 많이 해주실 거야. 아, 정말? 아, 무척 센스가 좋으신 분이구나. 사실 나도 소품 두고 꾸미고 배치하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왠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친근하네. 저는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높은 천장과 집안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장식물을 쳐다봤어요. 촌스럽게 굴고 싶진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차림새를 보아하니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 게 틀림없는 아주머니께서 저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안내해 주신 방향을 따라 이동하자 거실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집에 거실이 3개인데 여기가 첫 번째야. 나머지는 천천히 구경하면 돼. 거실이 3개? 와, 대단하다. 근데 오빠, 내가 이따가 구경하다가 놀라 자빠질까봐 미리 경고해 주는 거야? 제가 장난스러운 말투로 남자친구 말을 받았는데 누군가 저희 두 사람 쪽으로 다가오며 말을 건넸습니다. 뭐가 놀라서 자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엿들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귀에 들렸네. 아우, 두 사람 사이좋게 있는 모습 보니까 괜히 흐뭇해지네. 아가씨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처음 보지요? 나 우리 태민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말투를 내신 분은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였어요. 어머님께서는 어깨에 닿는 머리를 우아하게 볼륨 띄워서 옆으로 넘긴 모양을 하고 계셨는데 마치 연예인들이나 하는 스타일처럼 보였습니다. 우아하면서도 밝은 이미지를 뽐내고 계셨죠. 키는 저와 엇비슷하지만 조금 더 낮은 눈높이를 하고 계셨고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저도 모르게 멍해져서 바라봤습니다. 제법 한참이나 멍하게 그저 어머님을 쳐다봤어요. 그러다 제 옆에서 남자친구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오자 아차 싶어서 얼른 꾸벅 인사했죠. 아,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저도 모르게 빤히 쳐다봤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태민이 오빠 여자친구 남민지라고 합니다. 엄마, 우리 민지 귀엽죠? 내가 전에 민지한테 엄마 사진 너무 멀리서 찍은 걸로 보여줬었나 보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미인일 줄은 몰랐던 거지. 근데 민지는 그런 이유로 놀랐다 치고 엄마는 반응이 왜 그래요? 갑자기 표정이 엄청 굳어 보이는데 어디 편찮으세요? 남자친구가 걱정스러운 소리를 낼만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어머님께서는 순식간에 안색이 파리해진 상태였거든요. 갑자기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신 모습으로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지? 본인 이름이 민지예요? 아주 흔한 이름인데 거기에 성까지 남이라고 한다면 흔한 조업은 아닌데 어떻게 남민지라는 이름이... 게다가 우리 태민이하고 4살 차이라고 들었으니까 그럼 나이도 똑같은데? 그건 질문이라기보단 혼잣말에 가까웠는데 어머님께서는 무척 혼란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셔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자연스레 남자친구하고 시선을 교환했지요. 저희 둘 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제 이름이 결코 특이하지 않은 만큼 어머님께서 아는 사람하고 제 이름과 나이가 똑같겠거니 이런 1차원적인 짐작만 했습니다. 어색함을 달래보려고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웃었는데요. 그 순간 저를 바라보시는 어머님의 눈빛이 한층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의 다급한 음성이 저보다 빨랐습니다. 잠깐만. 내가 혹시 아가씨 손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방금 거기 손등에 무슨 자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다쳤던 자국인데요. 화상을 입었는데 저는 너무 어려서 그 순간이 기억도 안 나요.
그만큼 오래된 일인데도 화상 자국은 손등에 꽤 선명하네요. 보기 흉한가요? 화상 자국이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라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갑자기 어머님께서 탄식을 내뱉으면서 거실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으셨어요. 마치 온몸에 힘이 풀리신 듯이 아주 털썩 말이에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화상 자국을 내어 보이던 제 손등을 앞으로 내민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고요. 깜짝 놀란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부축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고개를 강하게 저으시더니 이내 손으로 당신의 가슴을 퍽퍽 치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난데없이 오열을 시작하셨고 대저택에서 일하시는 2분 정도가 소리에 놀라 다가오셨다가 눈치를 살펴드셨어요.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한마디로 저는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와서 예비 시어머니를 첫 대면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으셔서 통곡을 해대시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무척 염려스럽게 어머님 안색을 살폈습니다. 엄마, 대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주치의 선생님 오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병원으로 직접 가시는 게 낫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겠니? 하늘의 뜻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모를 이런 상황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야. 아이고, 민지야. 민지는 왜 부르세요? 제 여자친구 엄마가 원래 알고 계셨던 것도 아니면서. 남자친구는 한층 더 당황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에 이상한 예감 한 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그것은 본능이 제게 속삭여주는 울림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집에 딱 한 장만 남아있던 제 생모의 옛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옛사진 속에서 보았던 이목구비가 결코 낯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 사이로 이런 소리를 내뱉었죠. 혹시 제 엄마신가요? 저를 낳아준 엄마예요? 작은 중얼거림과도 같았는데 어머님이 고개를 번쩍 들어서 저를 올려다보시더군요. 100마디 말보다 많은 이야기가 눈빛에 담겨 있었고 그것으로 이미 대답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 눈물 젖은 얼굴이 저는 그제서야 저와 어딘가 비슷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등줄기에 소름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떤 상황인 거야? 민지야, 네가 설명을 좀 해줘. 우리 엄마 보고 왜 네가 그런 황당한 질문을 하는 거야?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래도 나일 것 같아. 오빠, 나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뒤통수가 얼얼해서 미칠 것 같아.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내가 아주 어린 나이였을 때 나 버리고 떠나셨다는 내 진짜 생모 말이야. 날 낳아주신 그분이 왜 오빠 어머님이신 것 같지? 뭐라고? 민지야,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떻게 그런 확률이 있을 수가 있어? 엄마, 지금 서로 뭔가 잘못 착각을 한 상황인 거죠? 그런 거죠? 저는 반쯤 넋이 나가서 중얼거렸고 남자친구는 화들짝 놀라서 그때부터 어머님께 채근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깊게 내신 어머님께선 조금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내 기억 속 모양과 일치하는 그 화상 자국, 펄펄 끓는 뜨거운 미역국이 되어서 생긴 거야. 바보 같고 무지하고 모든 면에 부족한 엄마를 잘못 만나서 가여운 아이만 아팠던 거지. 말씀을 듣자마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안 그러면 입 밖으로 심장이 튀어나갈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니 저희 엄마께서는 눈물을 훔치시며 몸을 일으키셨어요. 반사적으로 엄마를 부축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엔 이미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혼이 쏙 빠진 남자친구의 모습이 그 순간엔 염려가 안 됐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미안합니다. 제 머릿속엔 온통 엄마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궁금증이 가득 차오른 상태였어요. 어렸던 저를 매정하게 버리고 떠났으면서 지난 세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생활하며 그 누구보다 여유로운 일상을 영위해왔다는 점이 저를 허무함 속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제 손등이 미역국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오빠한테도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 이걸 알고 계신다는 건 정말로 절 낳아주신 분이 맞다는 거네요. 민지야, 그래. 틀림없이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낳았어. 내 배로 품어서 낳은 내 소중한 딸, 어떻게 세상에나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수가 있니?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고 그 이전에 너무 감격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빠 통해 들으셨죠? 저는 밑으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생이 있는데 이복 동생이라고요. 제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라고요. 저는 재혼가정 자식이라고요. 네, 저한텐 새엄마가 계시고요. 결코 녹록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저는 집에서 이방인이었거든요. 늘 그랬죠. 저는 진짜로 피가 섞인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보다 동생을 언제나 편애해 오신 아빠는 단 한 번도 제 편인 적이 없으셨고요. 정말 투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재혼을... 아유, 그래, 네 아빠가 바로 재혼을 했었겠구나.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절대로 거기 소식엔 촉각을 안 기울이고 살았기에 세세한 것까진 몰라. 정말 미안해. 혹시 네 아빠가 재혼한 상대가 안희영이라는 여자니? 네, 제 새엄마 성함 안희영인데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보다요, 어린 딸 내팽개치고 본인 인생 즐겁게 살고 싶어서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성공하셨네요. 저를 버리신 건 엄청나게 탁월한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사시는 분이니 그 옛날에 버리고 떠나온 짐덩어리 어린 딸 자식 같은 건 지난 세월 동안 별로 생각나신 적도 없었겠네요. 뭔가에 홀린 듯이 그런 말을 와다다 내뱉고는 갑자기 참담한 기분이 들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다시 뒤를 돌아보지 못하겠더군요.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엄마라는 존재를 마주한다는 것이 숨막히는 버거움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결국 그대로 뛰기 시작했고 도망치듯이 신발을 찾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곧장 남자친구가 따라와서 저를 잡더라고요. 민지야, 잠깐만. 나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데 네가 이렇게 가버린 걸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 너 이대로 가면 난 어떡하라고. 우리 엄마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대화를 나눠보면 안 될까? 뭘 어떻게 해야 정확하고 자세하게 된다는 거야. 오빠, 나 낳아주신 분이 그분이 맞다고 그러잖아. 오빠가 너무 존경하고 애정을 다하는 오빠의 엄마 되시는 분이 바로 나를 낳으시고 매정하게 버리고 떠나셨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저는 반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거의 악다구니를 쓰며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본인도 저를 잡아둘 명분이 없었는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 집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벅찬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처럼 느껴졌어요. 정원을 가로지르려던 그때 저를 잡아챈 건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뭐가 됐든 그냥 엄마가 전부 다 미안해. 그러니까 엄마하고 얘기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엄마라고 칭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나 그냥 우리 민지를 잘 알고 있는 아줌마 할게. 제발 이대로 가지 말고 우리 대화 좀 하자. 너한테 해줄 얘기가 아주 많고 너한테 듣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아. 그러세요? 그러신 분이 왜 지난 긴 세월 동안 저를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아니, 그보다 애초에 저를 왜 버리고 떠나셨어요? 그렇게나 노래가 좋았고 춤이 좋았고 남자가 좋으셨어요? 아빠는 바람나서 떠난 아내 빈자리 채우시느라 온갖 마음고생 다 하셨는데 정작 그 바람나서 떠나신 분은 성공적인 재혼까지 해내셨다니 세상에 인과응보 같은 건 없나 봐요. 저는 빈정거리고 말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마주하게 된 엄마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홀로 풍파를 견뎌내온 단단한 사회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가슴속 깊숙한 곳에 저를 버리고 떠난 엄마에 대한 원망을 눌러담아온 철이 덜 든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께서 난데없이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드셨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와 꼭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야. 내가 너를 버렸다고? 바람이 나서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를 버리고 떠났던 거라고? 누가 그래? 누가 그딴 헛소리를 너한테 짓거려?
보나마나 네 아빠라는 그 작자, 아니면 그 집안 인간들이었겠지? 저 버리고 떠나셨던 거 맞잖아요. 왜 아니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나는 남편의 상습적인 바람과 지독한 유흥, 시댁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군 걸 이겨내지 못한 나약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만 결코 내 딸을 버리고 불순한 이유로 떠난 사람은 아니었어. 가수 생활했었던 나를 시댁 사람들은 딴따라 출신이라고 멸시하고 괴롭혔고, 남편이란 작자는 여러 여자들 만나며 유흥 즐기고 다녀서 내 속을 문드러지게 만들더니, 그래도 그거 다 참으면서 인내해줬던 나를 향해 이혼하고 꺼져달라는 소리를 냈었지. 잠깐만요.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아빠였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얘기와는 너무 달라도 다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아빠는 본인이 이혼당하신 거라고 말씀했어요. 안희영, 그 여자를 만나더니 마치 세뇌라도 당한 것처럼 나와 이혼을 갑작스럽게 종용하더구나. 내가 오죽하면 그 이름 석자를 알고 또 기억하고 있을까? 그 여자가 나를 쫓아낸 셈이었어. 시댁 사람들은 그 기회 빌미 삼아서 나를 쫓아내고 싶어 했어. 조용히 사라지면 어린 딸만큼은 부족함 없이 집안 지원으로 잘 키워준다고 그러길래 나는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수밖에 없었어. 당시 나는 너를 잘 키워낼 미천도 능력도 자신감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쫓겨나듯 이혼 당하신 거였다고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왜 저를 안 찾아오셨어요? 한 번쯤 소식을 알려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반드시 가만 안 둘 거라고, 그 보복은 네 딸이 당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던 게 결코 안 잊혀졌어. 그리고 나는 스트레스가 당시 너무 심했는지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 신세를 오래 져야만 했어. 우연히 지금의 남편과 인연이 닿은 이후로는 미국에 가서 장장 10년 동안 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핑계지만 내가 너를 찾아갈 수가 없었어. 나중엔 잘 살고 있는 너의 일상에 갑자기 내가 나타나는 게 방해가 될까봐 두렵고 걱정돼서 그러지를 못했어. 엄마께선 순도 100%의 진실만을 말씀하셨어요. 떨리는 눈동자와 그보다 더욱 떨리고 있는 어깨가 그걸 뒷받침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듣고 나자 저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 기가 막힌 운명과도 같은 인연의 굴레에 탄식만이 나올 뿐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서 마저 이야기를 나누자는 엄마의 요청을 저는 거절할 염두가 나지 않았고,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 된 남자친구와 함께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저택에는 응접실까지 따로 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런 공간에서 엄마와 마주 앉았어요.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그제서야 머릿속에 차분히 늘어놓고 정리를 해가며 엄마의 말씀을 들었고, 저 또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거의 다 해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엄마께선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하셨고 웃기도 하시고 화를 참는 표정이기도 했죠. 아주 어렸을 때 잠깐 몇 년 같이 살았을 뿐이고 오랜 세월이 흘러 지금 겨우 이렇게 다시 뵙게 된 것인 뿐인데도 희한하게 저는 금세 엄마에게서 친밀함을 느꼈어요. 이야기를 경청하실 때 지으시는 표정이나 반응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와 닮아 있었거든요.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마음속에 담아두고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리워했던 엄마라는 존재가 이런 분이라는 것에 저는 감사하기도 했어요. 긴 대화가 끝나고 응접실 밖으로 나오자 남자친구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엄마, 나 민지 데려다주고 올게요. 다녀와서 봬요. 그래, 잘 바래다주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 우리 얘기 나누자. 남자친구와 엄마는 착 가라앉은 말투로 대화를 나눴죠. 이제 남은 관건은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예요. 하지만 저는 갑작스럽게 저를 낳아주신 엄마를 이런 식으로 마주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벅찼기 때문에 그날 더 이상 어떤 대화도 남자친구와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배려심 있고 눈치 빠른 남자친구는 차에서 한마디 안 하고 저를 목적지에 내려주었죠. 누구 하나 먼저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희 두 사람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친모와 저의 생모가 동일 인물인 상황이었으니 반드시 생각 정리가 필요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저도 그 마음의 깊이까지는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뜻밖의 성질을 지닌 장애물을 만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고 이 점은 저희 두 사람 모두에게 스스로 점검하며 감정을 되짚어볼 시간을 마련해줬어요. 이윽고 저는 남자친구와 따로 자리를 만들어 만났는데 제가 그 본가에 가서 엄마를 마주치게 된 것으로부터 꼬박 한 달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민지야, 나는 너를 처음 봤던 그때부터 이상하리 많지 너한테 끌렸고 네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혹시 네가 엄마 분위기를 많이 닮아 있어서 내가 그 부분에서 익숙함을 느낀 게 아니었나 싶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 속 시원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빠.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나를 낳아주신 엄마와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면서 살든지 간에 우린 이뤄져서는 안 될 것 같아. 나도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고 내가 오빠한테 이런 말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야. 제가 덤덤하게 말을 하자 남자친구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순간이 제 남자친구로서 마지막이었네요. 그 후로는 제게 있어 아주 가깝고도 먼 오빠가 됐습니다. 슬프긴 했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이게 옳다고 저희 두 사람 다 속으로 느꼈기 때문이죠. 엄마는 제가 그 대저택에 들어가 살길 바라시는 눈치였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고심 끝에 저는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한껏 눈치만 보면서 스스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 받으며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기에 저는 강박적으로 혼자 힘으로 보란듯이 성공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한 번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초점을 멀리 두고 제 인생을 바라보고 싶더라고요. 엄마가 10년 정도 미국에서 지내신 전적이 있었고 아직 기반을 그곳에 두고 계셨기에 머무를 도시와 집을 고르는 데는 망설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고 습도가 높지 않은 멋진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곳엔 엄마가 종종 오셔서 며칠씩 저와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참 신기한 게 함께 있으면 대화거리가 떨어지더라도 침묵이 길어지더라도 그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혈연이고 모녀지간인 것 같아서 정말 스스로도 아주 신기합니다. 너무 멋진 새로운 일상을 보낸 지 꽤만 적으로 만나는 상대는 없어요. 조급하지 않으니 늘 마음만은 편안하네요. 제가 미국에서 유유자적한 일상을 누리게 된 것에 부러워서 난리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이 드시고 나서 간질환으로 이제 고생 시작하신 아빠, 자식 농사 망쳐서 매일매일이 죽을 맛인 새엄마, 대학교를 2번이나 자퇴한 뒤로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하나를 안 하면서 집에서 게임만 하고 사는 남동생, 그 외 친척들 몇 명까지도 제 엄마께서 그간 엄청난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아오셨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콩고물 하나 받아먹을 수 없게 제가 미국으로 휙 날아가 버린 것에 대해 다들 알아누웠죠. 아휴, 그 못난 사람. 여전히도 못났더만. 내가 그동안 온갖 고생하면서 산 게 아니라 재력가 만나 재혼해서 살아왔다는 것에 그토록 분해하고 분통을 터뜨리다니. 아유, 정말 잘못된 인성이고 잘못된 인연이야. 다만 사랑하는 우리 딸 얻을 수 있었으니 감사하지. 몸도 편찮으신데 배알 뒤틀리는 소식까지 겹쳐 몸져 누우신 아빠를 저는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과는 상관없는 저의 인생을 앞으로 더욱 멋지게 펼쳐나갈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엄마라는 존재가 계셔서 무척 든든하기 때문에 무서울 것은 하나도 없네요.